다툼의 당사자처럼 행동했습니다. 나와 대립하는 상대방을 너무 쉽게 악마화했습니다. 상대의 말을 있는 그대로 차분하게 듣지 못했습니다. 내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로 그 말을 전적으로 불신했습니다. 과도한 정서적 적대감에 스스로 사로잡혀 버렸고, 보고 싶은 것만 바라보는 논리적 확증 편향에 빠졌습니다. 내 생각과 내 감정 사이에 마땅히 두어야 했던 거리를 끝내 지키지 못했습니다. 지키지 못했습니다. 누구와도 나눌 수 없는 오직 나의 책임입니다. 어떤 명령으로도 덮을 수 없는 나의 잘못이었습니다. 말과 글을 다루는 일을 직업으로 살아온 사람으로서 기본을 어긴 나의 행위가 많이 부끄럽습니다.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단편적인 정보와 불투명한 상황을 마주하고서 오직 한 방향으로만 모든 것을 해석했습니다. 입증될 가능성을 신중하게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의 근거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혹시 내가 틀렸을 가능성, 상대가 옳았을 가능성, 그 작은 여백조차 남겨두지 않고 확신만 앞세웠습니다. 나 자신을 돌아보아야 했지요. 감정에 휩쓸리고 말았습니다. 비평의 이름만의 타인을 함부로 판단했습니다. 누구와도 나눌 수 없는 오직 나의 책임입니다. 어떤 변명으로도 덮을 수 없는 나의 잘못이었습니다. 말과 글을 다루는 일을 직업으로 살아온 사람으로서 기분을 어긴 나의 행위가 많이 부끄럽습니다. 네, 사과문도 문학의 한 장르로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 놓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과문 문학의 정수예요. 유시민 사과문은 두고두고 앞으로도 회자될 명문입니다. 사과문, 유시민의 사과문으로 노래를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 아침에 공희준 정치 컨설턴트와 함께하겠습니다. 공희준 컨설턴트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우리 공희준 컨설턴트님도 한글 쓰시는 분인데, 글을 쓰시는 분인데 2021년 한동훈에 대한 유시민의 사과문 읽어보셨죠? 읽어봤고, 예. 저는 저 글은 정청래 의원이 쓴 정치 기술자 유시민의 몰락과 쌍벽을 이루는 명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대한민국에서 유시민을 가장 잘 알고 또 가장 잘 씹고 또 심지어 성대모사까지 해요. 이 유시민 전문가는, 진정한 유시민 전문가는 정청래인데 요즘 은퇴하신 것 같아서 좀 안타깝고, 그 뒤를 잇는 분이 바로 공희준 컨설턴트님이어서 이 아침에 또 모셨습니다. 또 난리가 났습니다. 며칠 전에 그 장인수 기자 유튜브에 나가가지고 한 2시간 넘게 발언을 했더라고요. 우리
오만한 권력자다라는 이런 평가를 들으신 공인준 평론가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제가 듣지 않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런 평가 들은 게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제 오만한 권력자라고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 유시민 씨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어떻게 들으셨는지. 예. 저도 이제 나중에 사후에 보도를 보고 알았습니다만은 네. 거기서 이제 유시민 전 장관이 특히 강조한 게 이제 이 대통령이 여당 대표를 이제 세웠다 이런 주장을 했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대통령이 자신과 코드가 맞는 인물이 여당 대표가 되기를 바라는 거는 당연한 일입니다. 네. 예. 근데 관건이 어디냐면은요. 네. 대통령이 이제 자신이 선호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이 여당 대표가 될 수 있도록 부당하고 폭력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느냐에 거기에 있습니다. 관건은. 그렇지. 그런데 윤석열처럼 네, 그렇죠. 안철수 보고 아무 일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생긴다 이러면서 나오지 말라고 그렇게 압박했듯이. 그러니까 그 윤석열 같은 경우는요. 김기현 의원의 당대표를 만들기 위해서 이준석 당시 이제 대표를 윤리위를 동원해서 폭력적으로 숙청을 했어요. 굉장히 폭력적이었습니다. 숙청, 야밤에 이항희 교수가 당시 이제 빨간 원피스 입고 나와가지고 굉장히 폭력적이었는데, 그런데 그 국민의힘의 중앙윤리위원회 역할을 하는 게 민주당의 윤리심판원입니다. 윤리심판원인데, 근데 민주당에서 이제 윤리심판원은 정청래 의원 측에, 정청래 장시 전 대표 측에 장악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정당 정치에서 이상하게 돼 있는 게 네. 윤리심판원이 군부예요. 군부입니다. 그러니까 그 국민의힘에서는 윤리위원회가 군부고 민주당에서 윤리심판원이 군부인데 군부를 당시에 정청래 전 대표가 장악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단적으로 이제 그 단적인 사례가 뭐였냐면은 전북지사 경선에서 비슷한 사안이 일어났습니다. 비슷한 사안이 일어나는데 친청인 이원택 후보는 무사했습니다. 반면에 친명인 김관영 후보는 당에서 전격 제명됐어요. 네. 네. 이 일을 유시민 전 장관은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제왕적 대통령인지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엇갈리는데 반면에 이제 정청래 전 대표는 누가 봐도 제왕적 당대표였습니다. 네. 제왕적 당대표였어요. 네. 일례로 이재명 정부의 지지를 크게 까먹은 일이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 강행이잖아요. 네. 이 일은 정청래 전 대표가 제왕적 당대표 권력을 밀어붙인 일입니다. 이 일을 누가 밀어붙였습니까? 네. 이재명 대통령이 밀어붙였습니까? 정청래 전 대표가 밀어붙였습니까? 뻔한 거죠. 한마디로 이제 오만한 권력자의 모습은 밀어붙이는 모습인데 예. 지난 1년 동안에 밀어붙여의 대명사는 정청래 전 대표였어요. 밀어붙여는. 그러니까 그런 정청래 전 대표의 이제 제왕적 당대표 행각이 네. 압권을 찍은 일이 있습니다. 네. 어떤 일이냐면은 수행원들과 함께 면발을 기괴한 모양으로 높이 들어 올렸잖아요. 그럼 저는 그거를 면발 열병식으로 표현했는데 면발 열병식. 아니 예. 열병식을 하는 사람이 오만한 권력자지 않겠습니까? 네. 이재명 대통령이 열병식을 했습니까? 정청래 전 대표 열병식을 했습니까? 후자가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 유시민 장관의 이런 이재명 대통령 비난은요. 네. 전형적인 바꿔치기 수법이에요. 네, 그러니까 유 장관은 지난 1년 동안에 마치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제왕적 당 대표로 있었던 것처럼 네. 정말 교묘하게 프레임을 바꿔치기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유시민의 이러한 행동은 한두 번 있던 행동은 아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한번 조국 사태를 반추해 볼게요. 예. 조국 사태 당시에 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연구실에서 정 교수 측이 예. PC를 반출한 일이 있었습니다. 네. 네. 이거를 유시민 장관은 증거 인멸이 아니고 증거 보존이라는 말로 바꿔치기 했었거든요. 네. 바꿔치기 했던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유시민 장관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지난 1년 동안에요.
범 여권을 통틀어서 정부 여당을 통틀어서 오만한 권력자의 모습을 보여준 사람이 누굽니까? 답이 명확합니다. 그럼요. 제왕적 당대표 정청래고요. 밤의 대통령 김어준이고 습관성 작가 호소인 유시민이에요. 습관성 작가 호소인. 우리 저 공희준 컨설턴트님은 사실은 유시민 작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유시민 예. 전 장관 항상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왜냐하면 그분에게 이제 작가라는 거는 책임을 피하기 위한 알리바이거든요. 그렇지. 작가라는데 호소 있어요. 예. 예. 그런 식으로 하면 대한민국에 작가 아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웬만한 정치인들 다 이거 자기 책 있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하면 뭐 윤석열도 작가고 한동훈도 작가고 장동혁도 작가죠. 예. 그러니까 저는 제가 지금 뭐 유시민 전 장관이 이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 막 뭐 비난을 하고 있는데 저는 아주 간단한 이치입니다. 유시민 장관은요. 네. 남의 눈에 티끌을 가리키기 전에 자기 눈, 특히 자기 편의 눈에 들 뻔을 먼저 봐야 돼요. 그럼요. 예. 예. 오만한 권력자의 모습 누구였냐? 유시민이 오만한 권력자, 정청래가 오만한 권력자, 김어준이 오만한 권력자의 표상이었습니다. 예. 저는 그분들이 일단은 이른바 어려운 말로 메타인지 쉬운 말로 주제 파악이 여전히 안 되고 있어요. 예, 예. 아니, 정말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유시민 씨는 일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정치적 책임을 진 적이 없어요. 예. 정치를 떠났다는 이유, 자기가 무슨 권력에 초연하다, 기득권에 초연하다 그 얘기하고 싶은 것 같은데 그런 이미지로 비춰지길 바라는 것 같은데 실상은 나 책임 안 진다 그거 아닙니까? 그래놓고 요즘 현실 정치에 개입해서 이 헛소리 저 궤변을 늘어놓는 거 보세요. 아니 지금 또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을 어떻게든 흔들어 가지고 내가 옳았다 이걸 입증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 무시하지 마라. 나 무시하는 순간 너희들 좋은 일 없다. 특히 저 용역들, 철거, 촉법들 까불지 마. 나 아직 나의 힘은 막강해. 까불면 너희들 저격당할 줄 알아. 그 낙인 찍히고 저 좌표 찍혀서 너희들 그냥 이 자리에서 설 자리가 없게끔 만들어 줄 거야. 이거 아닙니까, 솔직히? 저는 유시민 장관의 그러한 습성이 예전부터 있었는데 유시민 장관, 그러니까 제가 어저께 저희 호남 출신인 지인들과 제가 어제 저녁 자리 먹으면서 유시민 장관의 관계는 얘기 좀 나눴는데 제가 어저께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유시민 장관만큼 김대중 대통령의 덕을 크게 본 사람이 없다. 그렇게 김대중 대통령을 하야해야 한다. 건강이 이상하다. 이런 식으로 매도하고 조롱했던 사람인데도. 예, 대한민국에 양대 석사가 있습니다. 양대 누구냐면은 유시민 석사와 진중권 석사입니다. 대한민국 양대 석사인데 네. 그런 석사 유시민을 네. 학술진흥재단이 굉장히 좋은 기관이에요. 더구나 학술진흥기관이 또 어떤 기관이냐면요. 네. 대학들을 상대로 좀 갑질할 수 있는 기관이에요. 마음만 먹으면은. 그렇지, 맞아요. 그런 네. 학술진흥기관의 박사도 아닌 석사. 로 내리꽂은 게 김대중 정부였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예전이나 지금이나요. 방송사 시사 프로그램 토론자는 정부와 좀 코드가 좀 맞아야 됩니다. 네. 유시민 장관이 MBC 100분 토론 진행자, 어떻게 보면 유시민의 결정적인 출세의 발판이었던 MBC 100분 토론 진행자가 됐던 게 언제였습니까? 글쎄 말이에요. 김대중 정부였습니다. MBC 100분 토론을 보면은 네. 유시민 말고는 정준희 교수도 나중에 있었군요. 네. 대부분 다 내부 인사들이었어요. 손석희부터 시작해서 최근에는 누구시죠? 성장경 그 기자님 그분이시고 다 내부 인사들이었는데 갑자기 유시민이 갑툭튀처럼 그 진행자가 됐단 말이에요. 이거는 특혜죠. 어마어마한 특혜죠. 그러니까 김대중 정부에서 그렇게 특혜를 받았다가 나중에 김대중 대통령 장관에서 온갖 그거를 뽑았는데요. 저는 유시민 전 장관에게 예전에 개그맨 김명조 씨가 해서 유명해졌던 말을 드리고 싶어요. 그 평론가가 되시기 전에 작가가 되시기 전에 먼저 좀 인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저는 유시민이라는 사람을 얘기할 때 이 사건만 얘기합니다. 자기가 만든 당에서 진 빚을
어느 네. 당과 통합하면서 거기다 네. 다 안겨요. 그리고 그 예. 당을 침뱉고 나옵니다. 예. 그래놓고는 그 빚은 안 갖고 나와. 그 사람들이 다 그냥 특별당비 내가지고 이자가 더 불어날까봐 그냥 급하게 모으느라고 그렇게 해서 딴 사람들이 적대적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빚을 갚았잖아요. 이게 인간이 할 짓입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사실 그런 거는 조이대나 할 짓인데 네. 네, 아침에 조이팔. 조이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조이팔이나 해야 될 짓을 하는 사람이 저는 어떻게 작가가 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그 행당만 보면은요. 네. 그때의 유시민은 유시민이 아니라 그야말로 유이팔이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정말 그 유시민 씨는 화가 나요. 그 사람에 대한 화도 화지만 예. 이런 이력이 있는 사람, 뭐 뻔히 다 드러난 거 아닙니까? 예, 보도를 예. 통해서도 드러났고, 뭐 세상 사람들이 다 증언을 하는 부분인데 이래놓고도 유시민 말을 따르는 사람들, 졸졸 쫓아다니는 사람들, 거의 종교적으로 신봉하는 사람들, 도대체 그분들은 뇌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묻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근데 사실 저는 그 지점이 굉장히 그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심리학자 김태형 선생님은 그 전두환 신군부한테 77명의 동지들의 이름을 푼 거 이게 가장 큰 문제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그 특별히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제가 하기 좀 그렇고 네. 저는 유시민 장관의 저는 행각 중에서 가장 좋지 않은 거는 네. 정치적으로는 자기에게 은혜를 베푼 김대중 대통령에게 배은망덕한 짓 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재정적으로는 방금 말씀하신 자기 빚 8억 원 남들에게 덤터기 씌운 거. 덤터기 씌울 수가 있어. 어떻게?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야, 나도 정말 다른 건 몰라도 유시민 정신 계승에서 제가 지고 있는 은행 대출 부채 솔직히 단약에 좀 덤터기 좀 씌웠으면 좋겠다. 아니, 저기 공희준 작가님, 공희준 평론가님, 공희준 컨설턴트님의 그 사정을 제가 아는데 너무 억울하게 진 빚이에요, 사실은. 근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빚에는 자기가 억울하게 짓든 그냥 졌든 간에 자기 빚은 자기가 갚아야 되는 겁니다. 남에게 전가하면 안 돼요. 더욱이 뭐냐면은 네. 유시민의 그 8억 부채를 갚았던 통진당 당원들이 네. 다들 가난하신 분들이에요. 가난한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그 유시민 장관은 그 강남에 있는 수십억 빌라 사시는 분이잖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통진당 당원들이 일당벌이하는 통진당 당원들이 결국은 유시민을 인강남 시킨 셈이 돼버렸습니다. 네. 만약에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된 게 그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눈물과 땀으로 인강남을 이뤘다는 점에서 유시민 장관은 그야말로 유이팔입니다. 알겠습니다. U18. 그래요. 그리고 또 민간인을 프락치로 몰아가지고 예. 그렇게 해서 본인이 직접 폭행했는지는 규명되지 않았지만 하여간 자신의 동지들이 폭행을 했다가 본인도 이제 감옥에 간 거 아닙니까? 그래놓고 쓴 항소 이유서 이걸 가지고 광을 팔아요. 대가리 받고 반성할 일인데 말이죠. 그걸 가지고 광을 팔았어요. 심지어 그걸 읽고 유시민 팬이 된 사람도 있어. 이건 정말 참 이게 가치가 전도돼도 유만분수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사회의 상식과 이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어요. 그런 의미에서 유시민 장관은 자기의 이익 또는 안위와 관련된 글을 쓸 때는 정말 그 시대의 명문을 씁니다. 그렇죠. 그 사과문이 그러니까 대표적이고. 그분이 이제 대신에 사회의 공익과 관련된 일에 대해서는 그저 그런 글을 쓰는데 자기의 사익과 관련된 글을 쓸 때는 전무후무한 필력을 과시해요. 저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그래서 그렇게 규정하고 싶습니다. 유시민의 필력은 어떤 필력이냐? 사익 추구형 필력이다. 사익 추구형 필력.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그 김어준 씨가 유시민이 반명이라고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정치 비평을 관둬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을까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그 유시민 장관이 올해 들어 특히 한 일은 반명 수준을 뛰어넘습니다. 그렇죠. 어떤 일이냐면요. 이재명 정부를 멸망시키겠다는 멸명이었어요.
이재명 대통령을 타도하겠다는 타명이었고 그렇지. 친명을 괴멸시키겠다는 괴명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유시민은 이재명 정부를 단순히 반대하고 있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선전포고를 한 다음에요. 사실상의 교전 상태에 들어가 있어요. 사실상태 지금 교전 상태에 들어가 있는데 그런 유시민을 김어준 총수는 반명이라고 불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네. 이는 그야말로 그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우기는 지록이마죠. 김어준의 지록이마입니다. 그러니까 그 김어준의 삶도 끊임없는 지록이마의 삶인데 네. 지금 지록이마의 김어준은 삶. 네. 예, 그렇죠. 이제 지록이마의 삶인데 지금 김어준 총수는 유시민 장관을 앞세워서 간을 보고 있습니다. 네. 왜 간을 보고 있냐면은요. 이거는 누구보다도 김용민 이사장님께서 잘 아실 거예요. 네. 유시민과 김어준은 정치적 운명 공동체입니다. 운명 공동체. 예, 유시민이 선발되면은 김어준은 본진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김어준의 전략이 어떤 거냐? 네. 유시민이 이재명 정부의 힘을 빼놓습니다. 네. 먼저. 예.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김어준 본인이 직접 나서서 이재명 정부의 최후의 이격을 가하겠다. 그런 식이에요. 아, 그런 역할 분담이 있구나. 네, 역할 분담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그 힘 빼는 거는 유시민. 나중에 이제 출동해서 최후의 이격을 가하는 거는 김어준. 그런 식의 역할 분담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단계에 들어가기 전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일단 김어준이 이재명 정부를 상대로 김어준식의 회색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회색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김어준이 유시민에게 무기는 제공하고 있대 직접 참전을 하지하고 있습니다. 직접 참전을 하지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그 유시민이 게릴라전 비정규적으로 이재명 정부를 지치게 한 다음에 김어준이 이제 본진을 이끌고 직접 출병해서 최후의 결전을 벌이겠다는 게 김어준의 구상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네. 네, 이제 이러한 두 사람의 운명 공동체인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겁니다. 김어준과 유시민은 두 사람과 지금 이재명 정부를 상대로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단지 참전하는 순서만 다를 뿐입니다. 네. 참전하는 순서만 다르기 때문에요. 이재명 정부는 김어준이 지금 흔들고 있는 올리브가지에 절대로 현혹돼서도 안 되고 기만돼서도 안 됩니다. 네. 예. 근데 방금 이제 저기 김용민 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김어준이 이제 유시민을 옹호하고 나선 거는요. 곧 출병하겠다는 신호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이제 이재명 정부의 지지율이 좋지가 않기 때문에 네. 김어준이 출병 시점을 앞당길 수가 있어요. 네, 직접 이제 전쟁에 참전한 시점을 앞당길 수가 있습니다. 앞당길 수 있고요. 네. 저는 김어준은 제가 말씀드립니다만은 끊임없이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호시탐탐. 그런 김어준이 호시탐탐 전쟁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재명 정부는 김어준이 저항을 포기했다. 네. 백기를 버렸다. 백기를 들었다. 하는데 절대로 기만당해서는 안 됩니다. 아, 맞습니다. 맞아요. 이들 유시민 김어준이 언제부터 이렇게 삐딱선을 탔냐면은 조국과의 합당을 반대하면서부터 예. 이른바 친명 진영이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삐딱선을 타기 시작했는데 어떻게든 이 조국과의 합당을 통해서 당의 헤게모니를 손에 넣겠다. 이 뜻이죠, 뭐. 그죠? 그러니까 두 사람의 의도는 뻔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1980년도에 최규하처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렇지. 허수아비 대통령으로. 네. 우리 말을 듣지 않을 수 없는. 네. 그런데 그 말이 안 되는 게 이재명 대통령은 역대 최다 득표로 당선된 대통령입니다. 네. 그런 대통령을 자신들을 위한 바지사장으로 만들겠다? 말이 안 되는 짓이죠. 문재인이 그렇게 했듯이 자기들이 얼마든지 요리하면 이재명 대통령도 최규하처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건 몰라도 저는 지금 그야말로 유시민, 이재명 두 사람이 하는 행태는 전형적인 신군부 행태예요. 네, 대통령을 무시하고 능멸하고 존재하지 않는 사람으로 여기고 동시에 자기들이 이제 대통령을
배후 조정에서 권력을 누리겠다. 네. 국가를 통치하겠다. 그리고 네. 이제 그 자기 세력의 기득권을 확대 재생산하겠다. 그런 의도인데 저는 저는 이러한 유시민, 김어준의 신군부를 저희가 이제 그 야욕을 꺾어야죠. 네, 두 꺾어야 사람을 합니다. 이제는 그리고 이제 야욕을 꺾어야죠. 이젠 투쟁을 해야 합니다. 투쟁할 단계까지 왔어요. 예. 아니 저들이 기득권을 쉽게 내려놓지 않습니다. 이거 우리 정말 명운을 걸고 싸워야 됩니다. 이 유시민은 저기 지금 생을 걸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와 같은 각오로 맞서지 않으면 안 된다. 이대로 민주정부가 무너지면 다 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뭐 어떤 특정한 개인과의 어떤 다툼, 알력 싸움 이게 아니에요. 이거는 진짜 명운을 건 그런 정치적 투쟁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는 말씀을 좀 저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공희준 컨설턴트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